함경남도 함흥시 성천강구역. 2025년 1월의 추위는 유난히 매서웠다. 석탄 배급이 끊긴 지 2달째 주민들은 나무 껍질을 벗겨 아궁이에 넣으며 겨울을 버텨내고 있었다. 구역 안전부 청사 2층 회의실. 낡은 김일성 초상화 아래로 안전원 35명이 빼곡히 모여 앉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불안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월급이라고 해봐야 쌀 3kg에 해당하는 돈이 전부였고 그나마 2달째 밀려 있었다. 정치부장 리명철이 단상에 올랐다. 50대 중반의 그는 당 간부 특유의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동무들, 오늘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한 당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자리요. 안전원들은 서로 눈치를 살폈다. 또 무슨 과제를 떠넘기려는 건가?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우리 당에서는 지난해 8월 다자녀 세대호 대법을 채택했소. 이는 위대하신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 인민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직접 발기하신 법령이요. 리명철은 잠시 말을 멈추고 안전원들의 반응을 살폈다.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그런데 동무들, 우리 구역에는 현재 고아가 47명이나 되오. 육아원과 애육원은 이미 포화 상태요. 국가가 이들을 모두 책임지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뒷줄에 앉아있던 안전원 박철수가 미간을 찔렀다. 그는 이미 2아이의 아버지였고 아내는 시장에서 두부 장사를 하며 겨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다. 그래서 말인데 리명철의 목소리가 한층 무거워졌다. 당에서 걱정하는 고아 문제를 우리가 앞장서 해결해야 하지 않겠소? 다행히 다자녀법에서는 데려다 키우는 자식도 친자식과 똑같이 인정하여 각종 혜택을 주고 있소. 회의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앞줄에 앉은 안전원 김성호가 속삭였다. 저것 봐라. 결국 우리더러 고아를 데려가라는 소리 아닌가. 리명철은 손을 들어 정숙을 요구했다. 다자녀 세대가 되면 주택 배정에서 우선권을 받고 자녀들의 대학 진학에서도 가산점을 받소? 식량 배급도 20% 증량되고 명절 때는 특별 배급도 나온다고 하오. 박철수가 손을 들었다. 정치부장 동무, 그런데 그 혜택이 실제로 제공되고 있습니까? 지금 기본 배급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요. 리명철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일시적 어려움이요. 곧 정상화될 것이요. 그럼 고아를 입양하면 당장 식량 배급이 나옵니까? 침묵이 흘렀다. 리명철은 대답하지 못했다. 회의가 끝나고 안전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불만을 쏟아냈다. 노임도 제대로 못 주면서 고아까지 떠안으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내 자식들 먹이기도 빠듯한데 남의 자식까지 어떻게 키우란 말인가. 박철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그의 집은 5층짜리 낡은 아파트 4층이었다. 엘리베이터는 10년 전부터 고장난 채였다. 문을 열자 아내 순이가 부뚜막에서 강냉이죽을 끓이고 있었다. 8살 딸 미선이와 5살 아들 혁철이가 작은 방에서 공부하는 신용을 하고 있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박철수는 한숨을 쉬며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순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쳤어요? 우리가 지금 뭘 먹고 살아요? 당신 월급은 2달째 안 나오고 내가 두부 팔아서 겨우 강냉이라도 사 먹는 형편인데 고아를 데려오라고요? 나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오. 하지만 당에서 압박하면 어쩌란 거예요? 우리 미선이, 혁철이는 어떻게 하고요? 그날 밤 박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같은 시각 구역 안전부 맞은편에 위치한 여맹 사무실에서도 비슷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여맹 책임비서 한정숙은 60대 초반의 베테랑
당일꾼이었다. 그녀는 30여 명의 여맹 간부들을 앞에 두고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동무들, 우리의 최고 존엄께서는 아이 울음소리가 넘쳐나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맹원 최순애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책임비서 동무 아이를 낳고 싶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낳는 겁니다. 임신부들이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판인데 그렇기에 더욱 다자녀법이 중요한 것 아니겠소? 아이를 많이 키우는 가정에 국가가 특별히 배려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오. 또 다른 여맹원 김혜숙이 끼어들었다. 그런데 책임비서 동무 소문에 들으니 이 법이 사실은 고아들을 주민들에게 떠넘기려는 것 아닙니까? 한정숙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런 반당적 발언을 어디서 들었소? 시장에서.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국가가 고아들을 감당 못하니까 주민들더러 데려가라는 거라고. 한정숙은 탁자를 쳤다.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은 적대분자요. 다자녀법은 순수하게 인민들의 행복을 위한 법이요. 고아를 돕는 것도 사회주의적 미덕 아니겠소?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사실 그녀 자신도 위에서 내려온 지시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여맹원들은 모퉁이에 모여 수군거렸다. 정말 고아를 떠넘기려는 거 맞아. 우리더러 선전하라고 하는데 뭐라고 선전해? 굶주린 아이들 더 데려와서 굶기라고? 이틀 후 구역당 책임비서 오성철이 직접 나섰다. 그는 구역 내 모든 당 조직 책임자들을 소집했다. 대회의실은 100여 명의 간부들로 가득 찼다. 안전부, 여맹, 직맹, 청년동맹, 인민반장들까지 총집합이었다. 오성철은 단상에 오르며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다. 동무들 시당에서 우리 구역에 특별한 과제를 주었소. 3개월 안에 고아 47명 전원의 입양 가정을 찾아야 하오. 회의실이 술렁였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오. 우리 구역이 다른 구역의 모범이 되어야 하오. 뒷줄에서 누군가 물었다. 책임비서 동무, 만약 3개월 안에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역당 전체가 도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이오. 특히 책임 간부들은 당적 처분도 각오해야 하오. 인민반장 리순자가 손을 들었다. 그런데 주민들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다들 자기 식구 먹이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득이 필요한 것 아니겠소? 다자녀법의 혜택을 제대로 알리고 사회주의적 미덕을 강조하시오. 그 혜택이 실제로 나옵니까? 오성철이 눈을 부라렸다. 동무, 지금 당 정책을 의심하는 거요? 아닙니다. 다만 주민들이 물어보면 일단 입양부터 시키고 나중에 혜택은 차차 제공될 것이요. 회의가 끝나자 간부들은 한숨을 쉬며 흩어졌다. 그날 저녁 박철수의 집 앞에 인민반장 리순자가 찾아왔다. 박철수 동무댁에 계십니까? 순이가 문을 열었다. 리순자는 50대 후반의 여성으로 이 인민반을 15년째 관리하고 있었다. 반장 동무 무슨 일이십니까? 안 동무하고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박철수가 나왔다. 리순자는 방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박 동무 사실 오늘 구역당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고아 입양건인데요. 저는 못합니다. 박철수가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아직 말도 안 끝났는데. 반장 동무, 우리 형편 아시잖습니까? 제 월급은 2달째 안 나오고 아내가 시장에서 두부 팔아서 겨우 입에 풀칠합니다. 애들은 학교 가면 점심도 못 먹고 돌아옵니다. 이런 형편의 고아를 어떻게 키웁니까? 리순자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위에서 압박이 심합니다. 우리 반에서 최소 2명은 입양을 성사시켜야 한답니다.
순이가 끼어들었다. 반장동무, 그럼 반장동무댁에서 먼저 하시지요. 저는 이미 손자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손자는 고아가 아니잖습니까? 리순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일어섰다. 알겠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리순자가 나간 후 순이가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이 동네를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어디로 간단 말이오? 시골이라도 가야지요. 이러다가 정말로 고아를 떠안기면 우리 가족 모두 굶어 죽습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동증명서 없이는 어디로도 갈 수 없었다. 며칠 후 안전부에서는 회의실에 다시 모였다. 이번에는 정치부장이 아니라 안전부장 최영남이 직접 나섰다. 동무들, 솔직히 말하겠소. 도안전부에서 우리 구역에 특별 지시가 내려왔소. 안전원들이 솔선수범해서 고아 입양을 해야 한다는 것이요. 안전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부장동무, 그건 너무합니다. 김성우가 벌떡 일어났다.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월급도 제대로 안 주면서 고아까지 떠안으라니요? 나도 안다. 김동무. 하지만 이건 명령이요. 우리 안전부에서 최소 5명은 입양해야 하오. 그럼 부장동무부터 하시지요. 최영남의 얼굴이 붉어졌다. 나는 이미 3자녀가 있소. 그럼 하나 더 데려오시지요. 그럼 4자녀 세대가 되지 않습니까? 회의실이 웃음바다가 되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다. 최영남은 탁자를 쳤다. 동무들, 이건 농담할 상황이 아니오. 만약 우리 안전부에서 과제를 완수하지 못하면 모두 징계를 받소. 박철수가 손을 들었다. 부장동무, 그럼 물어봅시다. 고아를 입양하면 정말로 혜택이 나옵니까? 식량 배급이 증량됩니까? 주택이 배정됩니까? 최영남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건 당에서 약속한 것이요. 언젠가는 나올 것이요. 언젠가요? 그게 언제입니까? 내년입니까? 10년 후입니까? 최영남은 대답하지 못했다. 회의가 끝난 후 안전원 5명이 부장실 밖 복도에 모였다. 이건 안 되겠어. 우리가 단결해서 거부해야 해. 하지만 명령 불복종은 큰일 아닌가? 그럼 우리 가족들은 굶어 죽으란 말인가? 그들은 밤늦게까지 대책을 논의했다. 그날 밤 박철수의 아내 순이는 시장 동료들과 만났다. 두부장사, 옷장사, 약장사 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순이야, 들었어? 안전부에서 고아 떠안으라고 난리래. 두부장사 김옥희가 말했다. 우리 남편도 그 얘기하더라고. 나는 단칼에 거절했지. 잘했어. 지금 누가 남의 자식까지 키워? 옷장사 박영희가 끼어들었다. 그런데 말이야, 이거 강제로 시키면 어떡하지? 강제로? 그럴 수 있어? 당에서 하겠다면 못할 게 뭐 있어? 배급 끊어버리면 우리가 버틸 수 있겠어? 여자들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순이가 말했다. 우리끼리라도 뭉쳐야 해. 남편들더러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해야 해. 맞아.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야. 하지만 그녀들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배어 있었다. 이틀 후 구역 육아원에서 특별 행사가 열렸다. 구역당에서는 주민들을 동원해 고아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마련했다. 육아원 강당에 200여 명의 주민들이 모였다. 대부분은 방광제로 동원된 사람들이었다. 무대 위에 3살에서 10살까지의 고아 20명이 올라왔다. 아이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주민들을 바라보았다. 육아원 원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동무들, 이 아이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모두 부모를 잃은 불쌍한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주의 대가정에서는
아무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박수를 쳤다. 하지만 그것은 의무적인 박수였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선물해 주십시오. 다자녀법에 따라 여러분은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박철수도 순이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 무대 위의 아이들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자신의 두 아이를 생각하니 도저히 손을 들 수 없었다. 행사가 끝난 후 단 한 명도 입양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구역당 책임비서 오성철은 분노했다. 이게 무슨 짓이오? 200명을 모아놓고 단 한 명도 손을 안 들어? 인민반장들이 고개를 숙였다. 주민들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당이 도와주지 않았소? 다자녀법이 있지 않소? 하지만 그 혜택이 실제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오성철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다. 다음 주까지 우리 구역에서 최소 10명은 입양을 성사시켜야 하오. 안 그러면 당신들 모두 책임져야 하오. 그날 밤부터 인민반장들은 가가호호 방문을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박철수의 집 문을 누군가 세게 두드렸다. 새벽 5시였다. 순이가 놀라 문을 열자 인민반장 리순자와 여맹 간부 최순애가 서 있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무슨 일입니까? 리순자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순이 동무 구역당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오늘 안으로 입양 동의서를 받아와야 한답니다. 동의서요? 박철수가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수면 부족의 흔적이 역력했다. 박동무, 이건 제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위에서 압박이 너무 심합니다. 최순애가 서류를 꺼냈다. 일단 서명부터 하시고 나중에 천천히 생각하셔도 됩니다. 박철수가 서류를 빼앗아 찢어버렸다. 나중에 생각한다고요? 이게 무슨 사기입니까? 서명하면 끝인 거 아닙니까? 리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박동무, 이러시면 저도 난처합니다. 반장 동무도 난처하시겠지만 저는 더 난처합니다. 제 가족 굶어 죽이면서까지 고아를 키울 수는 없습니다. 순이가 남편 뒤에서 말했다. 반장 동무,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는 못합니다. 다른 집을 알아보세요. 두 여성은 한숨을 쉬며 돌아섰다. 복도에서 최순애가 속삭였다. 반장 동무, 이러다가 우리만 혼나는 거 아닙니까? 나도 알아. 하지만 어쩌겠어? 정말로 형편이 안 되는 집에 강제로 떠넘길 수도 없잖아. 같은 시각 안전부 청사에서는 긴급 당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도안전부 정치부장이 직접 내려와 압박했다. 동무들, 함흥시 전체가 우리 구역을 주목하고 있소. 다른 구역들은 벌써 절반 이상 입양을 완료했는데 우리 구역만 제로 아니오? 구역 안전부장 최영남이 변명했다. 주민들 형편이 워낙. 형편? 다른 구역 주민들은 형편이 좋아서 입양한단 말이오? 당신들이 제대로 선전을 안 해서 그렇소. 도정치부장은 서류를 펼쳤다. 특히 안전원들. 당신들이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겠소? 전체 35명 중 단 한 명도 입양 의사가 없다는 게 말이 돼오? 안전원들은 고개를 숙였다. 자, 지금부터 자원자를 받겠소. 누가 먼저 하겠소?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없소? 여전히 침묵이었다. 도정치부장의 얼굴이 붉어졌다. 좋소. 그럼 지명하겠소. 박철수 동무. 박철수가 벌떡 일어났다. 저는 못합니다. 왜 못하오? 제 월급은 2달째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내가 시장에서 두부를 팔아 겨우 살아갑니다. 지금 제 자식 둘도 제대로 못 먹이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다자녀법이 있는 것 아니오? 세 자녀가 되면 혜택을 받지 않소? 그 혜택이 언제 나옵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지금 당장 이번 달부터 식량 배급이 증량됩니까? 도정치부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박철수가 계속 말했다. 주택 배정은요? 제 집은 4층인데 엘리베이터도 10년째 고장입니다. 아이 셋을 데리고 계단을 오르내리라는 겁니까? 그건 순차적으로. 순차적이면 언제입니까? 1년 후입니까? 5년 후입니까? 제 아이들은 그때까지 굶어야 합니까? 회의실이 술렁였다. 다른 안전원들도 박철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도정치 부장이 소리쳤다. 박철수 동무, 지금 당 정책에 반대하는 거요? 반대가 아닙니다.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혜택도 없이 의무만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구역안전부장 최영남이 황급히 끼어들었다. 박동무, 진정하시오. 하지만 박철수는 멈추지 않았다. 부장 동무,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정말로 고아를 키울 형편이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도정치 부장은 주먹으로 탁자를 쳤다. 박철수 동무, 당신은 지금 조직규율을 위반하고 있소. 당장. 그때 안전원 김성호가 일어섰다. 정치부장 동무, 박철수 동무 말이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입니다. 다른 안전원들도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다. 우리는 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을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도정치 부장은 당황했다. 이런 집단 반발은 예상하지 못했다. 동무들, 이건 안전원 이수진이 말했다. 정치부장 동무, 우리는 당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우리 생활부터 안정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협조하겠습니다. 도정치 부장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서류를 챙겨 회의실을 나갔다. 회의가 끝난 후 안전원들은 서로를 격려했다. 잘했어, 박동무. 우리가 뭉치니까 무서워하더군. 하지만 박철수의 표정은 어두웠다. 그는 이번 일로 인해 큰 대가를 치를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박철수는 안전부장실로 호출되었다. 최영남은 피곤한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박동무 앉으시오. 박철수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앉았다. 박동무, 오늘 회의에서 한 행동을 후회하지 않소? 후회하지 않습니다. 최영남은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하지. 나도 동무 입장을 이해하오. 나도 가정이 있고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하지만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오.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이오. 그럼 그 명령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까? 최영남은 고개를 저었다. 박동무, 당신은 안전원이오. 당신이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않소? 알지만 거짓말은 할 수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최영남이 말을 이었다. 박동무, 나는 당신을 보호하고 싶소. 하지만 도에서 이미 당신을 주목하고 있소. 조만간 징계가 내려올 것이오. 박철수는 각오하고 있었다. 어떤 징계입니까? 아마 강등이나 전출일 것이오. 심하면 해임도 가능하오. 박철수는 주먹을 쥐었다. 안전원직을 잃으면 그나마 있던 배급마저 끊긴다. 부장 동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정말로 고아를 입양하면 혜택이 나옵니까? 최영남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솔직히 나도 모르겠소. 법은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혜택이 나온다는 보고는 못 들었소. 그럼 이건 사기 아닙니까? 사기라는 말은 조심하시오. 하지만 현실과 정책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것은 사실이요. 박철수는 한숨을 쉬며 일어섰다. 알겠습니다. 부장 동무. 그날 저녁 박철수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순이는 울먹였다.
여보, 어떡해요? 당신이 해임되면 우리는. 걱정 마시오. 뭔가 방법이 있을 것이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안전원 김성호, 이수진, 그리고 5명의 동료들이 서 있었다. 박동무, 우리가 상의할 게 있소. 그들은 방으로 들어와 작은 원을 만들어 앉았다. 김성우가 말문을 열었다. 박동무, 오늘 일로 당신만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의 문제요. 그래서요? 우리가 집단으로 탄원서를 제출하려 하오. 다자녀법의 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먼저 안전원들의 생활 안정을 요구하는 거요. 이수진이 서류를 꺼냈다. 이미 초안을 작성했소. 우리 35명 전원의 서명을 받을 것이요. 박철수는 서류를 읽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우리 안전원들은 당의 정책을 존중하나 현실적으로 고아, 입양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린다. 첫째, 월급이 수개월째 밀려 있다. 둘째, 기본 식량 배급조차 나오지 않는다. 셋째, 다자녀법에서 약속한 혜택이 실제로 제공된 사례가 없다. 우리는 먼저 안전원들의 기본 생활이 보장된 후에야 고아, 입양을 검토할 수 있다.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하지만 이걸 제출하면 우리 모두 징계받을 수 있소. 김성우가 씩 웃었다. 한 사람 징계하는 것과 35명 전원을 징계하는 것은 다르오. 그들도 함부로 못할 것이오. 다음 날 안전원 35명 전원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가 구역당에 제출되었다. 구역당 책임비서 오성철은 탄원서를 읽고 경악했다. 이게 무슨 짓이오? 집단 반발. 그는 즉시 도당에 보고했다. 도당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구역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함흥시 전체, 나아가 함경남도 전체의 다자녀법 추진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었다. 도당 책임비서가 말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35명을 전원 징계할 수는 없소. 그러면 구역 안전부가 마비되어. 선전부장이 제안했다. 일단 주동자만 처벌하고 나머지는 비판으로 끝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주동자가 누구요? 박철수라는 안전원입니다. 그가 회의에서 먼저 반발했습니다. 도당 책임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박철수는 해임하고 나머지는 경고 처분으로 하시오. 그리고 다자녀법 추진은 잠시 완화하시오. 완화라니요? 강제로 밀어붙이면 반발만 커질 것이오. 일단 자원자를 받는 방식으로 바꾸시오. 하지만 이 결정은 현장까지 전달되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 사이 박철수의 집에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육아원 원장 한명숙이었다. 박철수 동무댁입니까? 순이가 문을 열었다. 누구십니까? 저는 구역 육아원 원장입니다. 박동무와 잠깐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순이는 의아해하며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한명숙은 60대 초반의 여성으로 30년 넘게 육아원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다. 박철수가 나오자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박동무, 먼저 감사드립니다. 감사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탄원서 말입니다. 동무가 진실을 말해주셨습니다. 박철수는 놀랐다. 원장 동무께서 무슨... 한명숙은 한숨을 쉬며 앉았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육아원에는 지금 80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국가 기준으로는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말입니다. 식량은 턱없이 부족하고 교사들 월급도 밀려 있습니다. 순이가 물었다. 그럼 왜 고아들을 주민들에게 떠넘기려는 겁니까?
한명숙은 씁쓸하게 웃었다. 국가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솔직히 다자녀법은 핑계일 뿐입니다. 실제 목적은 육아원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죠. 박철수는 분노했다. 그럼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습니까? 왜 거짓으로 혜택을 약속하고 그렇게 하면 아무도 안 받아들이니까요. 침묵이 흘렀다. 한명숙이 계속 말했다. 박동무, 저는 동무 편입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동무의 싸움이 아이들에게까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 아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한명숙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육아원 사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하루 두 끼밖에 못 먹습니다. 만약 동무 주변에 정말로 여유가 있는 집이 있다면, 한 명이라도 도와줄 수 있다면. 순이가 끼어들었다. 원장 동무, 여유 있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자기 식구 먹이기도 빠듯합니다. 한명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그녀가 나간 후 박철수와 순이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여보, 우리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한 것뿐이요. 하지만 그 아이들 생각하면 나도 가슴이 아프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오? 바로 그때 딸 미선이가 방에서 나왔다. 아빠, 육아원 아이들이 불쌍해요? 박철수는 딸을 안아주었다. 그래, 미선아. 아빠도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 강냉이죽 좀 나눠줄 수 없어요? 박철수와 순이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순이가 말했다. 그래, 미선아. 내일 엄마가 육아원에 가서 두부 좀 갖다 줄게. 정말요? 응. 우리도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을 도와야지. 박철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밤 구역당에서는 비상회의가 열렸다. 도당의 결정이 전달되었다. 박철수 안전원은 해임한다. 나머지 안전원들은 경고 처분으로 끝낸다. 그리고 고아 입양 추진은 당분간 자원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하지만 이 소식이 전해지기 전 성천강 구역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다음 날 아침 시장에서는 여자들이 모여 수군거렸다. 들었어? 안전원들이 집단으로 반발했대. 그래, 잘했네. 우리도 뭉쳐야 해. 두부장사 김옥희가 말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모이자. 대책을 세워야 해. 그날 저녁 시장 상인 30여 명이 김옥희의 집에 모였다. 대부분 30-50대 여성들이었다. 김옥희가 말문을 열었다. 자매들, 우리도 안전원들처럼 탄원서를 써야 하지 않겠어? 그게 무슨 소용이야? 우리는 조직도 아닌데. 옷장사 박영희가 반대했다. 조직이 아니어도 목소리를 낼 수는 있어. 우리가 시장을 멈추면 구역 전체가 마비돼. 시장 폐쇄?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아? 위험하지만 효과적이야. 우리가 장사를 안 하면 주민들이 먹을 게 없어. 그럼 당도 무시할 수 없어. 여자들은 한참을 토론했다. 결국 다음과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3일 후 하루만 시장을 닫는다. 그리고 구역당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한다. 고아 입양 강요를 중단하라고. 하지만 이 계획은 실행되기 전에 누군가의 밀고로 안전부에 알려졌다. 이틀 후 김옥희와 박영희가 안전부에 호출되었다. 신문실에서 안전부 정치부장이 그들을 쏘아보았다. 동무들, 시장 폐쇄를 계획했다는 게 사실이요? 김옥희가 당당하게 대답했다. 사실입니다. 그게 무슨 짓이요? 사회주의 경제 질서를 교란하려는 것이요?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목소리를 내려는 것뿐입니다. 무슨 목소리요? 박영희가 끼어들었다. 고아 입양 강요를 중단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정치부장은 탁자를 쳤다. 동무들, 지금 당 정책에 반대하는 거요? 반대가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럼 국가가 주는 혜택은 무시하는 거요? 김옥희가 비웃었다. 무슨 혜택입니까? 실제로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정치부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김옥희가 계속 말했다. 우리는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루 쉬는 것뿐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정치부장은 할 말을 잃었다. 결국 두 여자는 경고를 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시장 여자들의 결의는 꺾이지 않았다. 3일 후 성천강구역 시장은 문을 열지 않았다. 주민들이 몰려들었지만 상인들은 모두 집에 있었다. 무슨 일이야? 왜 장이 안 서? 상인들이 파업했대. 파업? 무슨 이유로? 고아 입양 강요 때문이래.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구역당은 발칵 뒤집혔다. 오성철 책임비서가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이게 무슨 사태요? 시장이 문을 닫았다고? 예, 책임비서 동무. 상인들이 집단으로 거부했습니다. 즉시 인민반장들을 동원해서 상인들을 소집하시오. 하지만 인민반장들도 난처했다. 책임비서 동무 상인들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정말로 형편이 안 됩니다. 형편이 안 되면 당이 도와줄 것 아니오? 어떻게 도와줍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오성철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오후 도당에서 특별조사단이 내려왔다. 조사단은 시장 상인들과 안전원들, 그리고 일반 주민들을 면담했다. 한 조사원이 박철수를 만났다. 박철수 동무, 당신이 이번 사태의 주동자라고 들었소. 주동자가 아닙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무슨 진실이요? 우리는 고아를 키울 형편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약속된 혜택도 나오지 않습니다. 조사원은 메모를 했다. 다른 말하고 싶은 것 있소? 박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조사원 동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정말로 국가가 고아들을 책임질 수 없습니까? 조사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게 무슨, 만약 국가가 책임질 수 없다면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거짓 약속으로 주민들을 속이면 안 됩니다. 조사원은 오랫동안 박철수를 바라보았다. 박 동무 말이 맞소. 예.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요. 하지만 위에서는 실적을 원하오. 얼마나 많은 고아가 입양되었는지만 보고하라고 하오. 박철수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사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제가 도당에 정확한 실정을 보고하겠소.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주일 후 도당에서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다. 성천강 구역의 고아 입양 목표를 전면 재검토한다. 강제 할당제를 폐지하고 완전 자원제로 전환한다. 그리고 다자녀법의 혜택을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구역당 회의실에서 오성철이 이 내용을 발표했다. 안전원들과 인민반장들, 여맹 간부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다. 동무들, 도당에서 우리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셨소. 앞으로는 강제로 입양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요. 박철수를 비롯한 안전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했다. 하지만 오성철이 말을 이었다. 고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 우리가 정말로 해결해야 할 문제요. 인민반장 리순자가 손을 들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육아원의 환경부터 개선하겠소. 도당에서 긴급 지원을 약속했소. 식량과 연료를 추가로 보내줄 것이요. 그리고 다자녀법의 혜택은요?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소. 과장된 약속은 하지 않겠소. 회의가 끝나고 박철수는 집으로 돌아왔다. 순이가 반겼다. 여보, 어떻게 됐어요? 강제 입양은 없어졌소. 우리가 이겼소. 순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박철수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다. 하지만 고아들 문제는 남았소.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지? 그날 밤 박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육아원 원장 한명숙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루 두 끼밖에 못 먹는 아이들. 다음 날 아침 박철수는 순이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육아원에 가봅시다. 왜요? 그냥 한번 보고 싶소. 부부는 함께 육아원을 찾았다. 육아원은 낡은 3층 건물이었다. 벽에는 금이 가 있었고 창문은 여러 곳이 깨져 있었다. 한명숙 원장이 그들을 맞았다. 박동무,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한번 둘러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한명숙은 그들을 안으로 안내했다. 강당에는 80명의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 영양실조로 야윈 얼굴이었다. 한 교사가 아이들에게 강냉이 죽을 나눠주고 있었다. 그릇에 담긴 죽은 너무 묽어서 거의 물에 가까웠다. 박철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3살쯤 된 여자아이가 박철수를 올려다보았다. 큰 눈망울이 인상적이었다. 아저씨, 우리 아빠예요? 박철수는 할 말을 잃었다. 교사가 황급히 아이를 데려갔다. 미안합니다. 아이들이 방문객을 보면 부모로 착각해요.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여보. 박철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한명숙이 말했다. 이 아이들의 부모는 대부분 아사했거나 병으로 죽었습니다. 일부는 버려진 아이들이고요. 국가 지원은요? 한 달에 한 번 식량이 오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교사들 월급도 6개월째 밀려 있어요. 박철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이들의 옷은 헤어져 있었고 이불은 얇고 낡았다. 겨울에 난방은 어떻게 합니까? 석탄이 없어서 아이들이 떨면서 잡니다. 순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육아원을 나오면서 박철수는 결심했다. 여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소. 무슨 일요? 입양은 못하더라도 도울 수는 있지 않겠소? 당신이 만드는 두부를 일주일에 한 번 가져다 주면 어떻겠소?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리고 우리 강냉이도 조금씩 나눠줘요. 미선이와 혁철이는? 애들한테 물어봐요. 우리 아이들도 이해할 거예요. 집에 돌아와 부부는 아이들을 앉혀놓고 이야기했다. 미선아, 혁철아. 엄마 아빠가 육아원 아이들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너희 생각은 어떠니? 미선이가 대답했다. 좋아요, 아빠. 저번에 아빠가 말씀하신 불쌍한 아이들이죠? 그래. 대신 우리가 먹는 게 조금 줄어들 수도 있어. 혁철이가 끼어들었다. 괜찮아요. 저는 조금만 먹어도 돼요. 박철수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다. 다음 날부터 순이는 일주일에 한 번 두부 열무를 만들어 육아원에 가져다 주었다. 그 소식을 들은 시장 상인들도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했다. 김옥희는 강냉이를, 박영희는 옷을 가져왔다. 한 달 후 30여 명의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육아원을 돕고 있었다. 한명숙 원장은 감격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 있었다. 어느 날 박철수는 안전원 동료들을 모았다. 동무들, 우리가 육아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지 않겠소? 김성우가 물었다. 무슨 일이요? 육아원 건물을 수리하는 거요. 우리가 휴일을 이용해서 봉사 작업을 하면 어떻겠소? 안전원들은 찬성했다.
줬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요. 다음 휴일 35명의 안전원들이 육아원에 모였다. 그들은 깨진 창문을 고치고 벽에 금을 메우고 지붕을 수리했다. 주민들도 소식을 듣고 하나둘 합류했다. 목수, 미장이, 전기공들이 자발적으로 나섰다. 한 달간의 작업 끝에 육아원은 새 단장을 했다. 한명숙 원장은 눈물을 흘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겠습니다. 그날 저녁 구역당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긴급회의를 열었다. 오성철 책임비서가 말했다. 동무들, 우리가 강제로 하려던 것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소. 이게 진짜 사회주의 아니겠소?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주민들에게서 배워야 하오. 강요가 아니라 설득으로, 명령이 아니라 모범으로. 며칠 후 도당에서 성천강구역의 사례를 모범 사례로 선정했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육아원 문제를 해결한 성천강구역의 경험을 전시에 보급한다. 박철수는 이 소식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다. 결국 우리가 한 일을 당의 업적으로 만드는군. 순이가 말했다. 그래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아이들이 도움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육아원 아이들은 이제 영양실조에서 벗어났고 따뜻한 옷과 이불을 갖게 되었다. 일부 여유 있는 가정에서는 실제로 자원해서 고아를 입양하기도 했다. 박철수 부부는 여전히 입양은 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육아원을 도왔다. 어느 날 그 3살 여자아이가 박철수에게 다가와 작은 꽃을 건넸다. 아저씨, 고마워요. 박철수는 아이를 안아주었다. 천만의 꼬마야. 아저씨는 우리 아빠 아니지만 아빠처럼 좋아요. 박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이가 물었다. 여보, 후회하지 않아요? 뭐요? 입양하지 않은 거요. 박철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후회하지 않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소. 입양은 못했지만 도울 수는 있었소. 맞아요. 그리고 우리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잖아요. 그렇소. 한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작은 일을 하는 게 더 큰 변화를 만들었소. 집에 도착하니 미선이와 혁철이가 뛰어나왔다. 아빠, 엄마. 박철수는 아이들을 안아주며 생각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포기하지도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날 밤 성천강 구역의 하늘에는 별이 빛났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지만 주민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진짜 변화는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이 아니라 아래에서 올라오는 연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언젠가는 큰 강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